7. 볼테르 1694년에서 1778년. 볼테르의 유언. 죽음에 임박하여 천주교에 귀의해야 한다는 친구들 성화에 못 이겨 종부성사, 고령이나 사고나 중병 등으로 죽기 전에 신자가 받는 성사를 받기로 하고 신부를 불렀는데 볼테르는 신부님 누구에게서 오셨어요? 물었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왔습니다. 위임장 보여주세요. 신부님은 화가 나서 기도도 안 드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나중에 다른 신부가 왔는데 두 번째 오신 신부는 볼테르가 카톨릭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증서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면죄를 완강히 거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신부도 가버린 후 볼테르는 나는 하나님을 흠모했고 친구들을 사랑했고 나의 적들을 증오하지 않으면서 죽습니다. 신을 싫어하라고 미리 써놓은 유서를 비서에게 남기고 1778년 3월 30일 세상을 뜨면서 파란만장한 83세의 일생을 마감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가 천주교도가 아니라 하여 파리의 천주교 묘지에 묻히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여 그의 친구들은 파리 교회에 그를 매장했습니다. 그의 장례 행렬이 파리 시가를 지날 때 60만 명이나 되는 파리 시민이 나와 그의 마지막을 애도했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한창일 때 볼테르의 시신은 화장되어 그 재는 나중에 빅토르 위고, 에밀 졸라, 루소, 꾀리 부인 등 명사들이 잠들게 될 팡테옹 지하 묘소에 이장되었습니다. 볼테르는 1694년 파리의 중상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극작가, 철학자, 서론설가, 시인, 평론가, 역사가 등 실로 다재다능한 천재로서 몽테뉴, 루소와 함께 프랑스 계몽사상가의 반열에 들어 미국 혁명과 나중에는 프랑스 혁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프랑스 혁명 중 감옥에 갇힌 루이 16세가 볼테르와 루소의 책을 읽고 나서 저 두 사람이 프랑스를 망쳐놓았구나 라고 탄식했습니다. 볼테르의 아버지는 파리에 성공한 공직민으로 볼테르에게 법률 공부를 시키려 했으나 그는 문학에 심취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친구인 네덜란드 주재 프랑스 대사에게 보냅니다. 대사가 자기 아들이 법률 공부하는지 여부를 감시하여 달라는 당부와 함께였습니다. 20살쯤 된 볼테르는 법률 공부는 팽개치고 대사의 젊은 아내와 사랑에 빠져 거기서도 추방당하여 프랑스로 돌아옵니다. 그는 극작가로서 성공하면서 파리 시민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프레드릭 대왕의 가정교사도 몇 년 하였습니다. 그는 부패한 절대왕정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카톨릭에 대항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여 싸웠습니다. 투옥과 망명으로 점철된 일생이었습니다. 마지막 15년은 스위스에 망명하였었습니다. 다음은 이 천재가 했거나 이 천재에 대하여 한 언급들입니다. 1. 일에 매진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2. 이탈리아에는 르네상스가 있고 독일에는 개혁이 있다면 프랑스엔 볼테르가 있다. 윌 듀란트. 3. 18세기는 볼테르의 세기이다. 빅토르 위고. 4. 웃기는 사자가 나타나서 웃음으로 전멸시키는구나. 니체. 5. 누가 왕정이 나은지 공화정이 나은지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국민에게는 한 마리 사자에게 먹히나 100마리 쥐에게 먹히나 마찬가지요. 볼테르의 대표자 깡디드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깡디드는 순진한 솔직한 뜻의 프랑스어로 이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그는 웨스트갈리아의 어느 남작의 성에서 기식하며 남작의 딸 퀴네공드양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를 안 남작은 깡디드를 내쫓습니다. 깡디드는 초라한 행색으로 동가식 서가숙하며 가든 고초를 겪으면서 홀란드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는 거기서 한 늙은 거지를 보고 자기가 얻었던 금화 2개를 줍니다. 깡디드를 유심히 보던 거지는 눈물을 흘리며 깡디드의 목을 껴안습니다. 그는 깡디드가 남작의 성에 있을 때 성주의 딸과 자기에게 철학을 가르치던 판글로스 선생이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느냐는 깡디드의 질문에 그는 말했습니다.
불가리아 군인들이 쳐들어와 남작 부부는 살해되고 키네공드 양은 강간당하고 살해되었다고 했습니다. 꽝글로스의 얼굴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종기가 얼굴을 뒤덮었고 눈은 흐릿하고 입은 헐었고 코끝은 떨어져 나갔고 기침을 심하게 하는데 한 번 할 적마다 이빨이 한 개씩 빠져나왔다. 선생님, 어쩌다 이렇게 되었어요? 깡디드의 질문에 선생은 대답했다. 우리가 남작의 성에 함께 있을 때 하녀였던 파게트를 기억하겠지? 나는 그녀와 천국의 기쁨을 만끽했었다네. 그런데 자네가 보다시피 그것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었다네. 나는 매독에 걸렸는데 파게트는 그 선물을 어느 학자에게서 받았고 그는 어느 늙은 백작 부인에게서 받았고 그녀는 어느 기병대 대위에게서 받았고 그는 어느 후작 부인에게서 받았고 그녀는 어느 수습기사에게서 받았고 그는 이 매독을 크리스토퍼 컬럼버스의 한 동료의 직계 자손에게서 옮겨받았다네. 이건 정말 희한한 가게군요. 깡디드는 죽었다던 애인 큐네공드 양을 포르투갈에서 우연히 만났다. 그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불가리아 군에게 강간당하고 있는 중에 어느 대위가 나타나 내 배 위에 있는 병사를 죽이고 나를 포로로 데려가서 자기의 놀이개 노릇을 시키더니 한 3개월 되니까 돈도 떨어지고 나에게도 실증이 나니까 나를 어느 부자 유태인에게 팔았습니다. 나는 이 유태인에게만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집을 나를 위하여 사주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던 중 최고 종교 재판관이 나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그는 나의 주인 유태인에게 나를 바치라고 명령했는데 유태인은 거절했습니다. 재판관은 그를 화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들은 타협하고 절충했습니다. 둘이서 나를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태인은 월요일, 수요일, 그리고 안식일에 나를 취하고 최고 종교재판소장은 그 주의 나머지 날에 나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밤 12시면 한 사람은 뒷문으로 나가고 다른 사람은 앞문으로 들어옵니다.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옛날 달력을 적용하냐, 새 달력을 적용하느냐를 가지고 둘이서 싸웠습니다. 볼테르가 깡디드를 쓸 때 펜도 웃었을 것이다. 아나톨 프랑스. 8. 다산 정약용 1762년에서 1836년. 집 뒤의 동산에 매장하고 직관에게 물어보지 말라. 정다산이 아들들에게 한 유언. 참으로 다산다운 유언입니다. 지금도 입신양명하려고 자청용 500호요 배산의 임수를 따서는 풍수지리가 상류층 사이에 뿌리가 깊이 박혀있는 세상입니다. 김대중, 김종필, 이회창, 이인재, 한화갑 등도 풍수지리에 현혹되어 조상들의 묘를 이장한 대표적인 인사들입니다. 다산 선생은 풍수가 조선사회의 절대 신앙이나 다름없는 때인 1836년에 이를 과감히 무시하고 아들들에게 직관에게 물어보지 말아라 하고 당부했습니다. 풍수지리의 폐해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다산 선생만이 보여줄 수 있는 현실의 뿌리 깊은 관행을 과감히 거부한 용기였습니다. 선생은 주자가 만든 주자학도 조목조목 비판하고 부정하면서 실학에 근거하여 사고하고 행동하라고 가르치신 분입니다. 전남 강진에서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시는 동안 500권 이상의 책을 집필한 것은 가히 초인적인 노력입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 등의 명저들은 지금 읽어도 현실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다고 합니다. 선유사옥, 천주교 탄압의 해에 연루되어 둘째형 약전과 함께 사형은 면하고 유배형을 받았는데 이는 그들이 천주교와 이미 인연을 끊었기 때문이었고 그의 다른 형 약종은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사형당했습니다. 다음은 다산 선생이 형 약전과 이별하면서 쓴 시입니다. 밤 율정 주막집의 이별. 따로 이은 주막집 새벽 등잔불이 어스름해 잠자리 일어나 샛별 바라보니 이별할 일 참담하다. 그리운 정 가슴에 품은 채 묵묵히 두 사람 말이 없네. 억지로 말을 꺼내니 목이 메어 눈물이 나네.
애절한 시입니다. 약자는 흑산도로, 약용은 강진으로 귀향가면서 형제가 이별하는 장면입니다. 여기가 바로 목포와 해남으로 갈리는 율정삼거리입니다. 형과의 이별이 너무나 슬퍼 저렇게 애절한 시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토록 그리워하면서도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형은 죽어서 그 길을 다시 밟았고 3년 후엔 약용이 유배가 풀리어 그 길을 갔습니다. 당파 싸움 종교박해를 주도하며 정다산 형제들을 불길 속에 던져 넣어버리는 한양의 양반 무리들과 어리석은 임금이 참으로 못할 일 많이도 했습니다. 또 다른 시는 애절양, 남근을 자르는 슬픔이라는 시인데 도저히 믿기지 않는 기막힌 이야기입니다. 애절양. 갈반마을 젊은 아낙 울음도 서러워라. 현문 앞 달려가 통곡하다 하늘 보고 울부짖네. 전쟁 나간 지압이 돌아오지 못한 일이야 그래도 있을 법한 일이로되 사내가 제 약물을 잘랐단 소리 이로부터 듣도 보도 못하였네. 시아버지 3년상 벌써 지났고 갓난아인 베냇물도 안 말랐는데 이 집 3대의 이름이 모두 다 군적에 올려졌구나. 관가에 가서 억울한 사정 호소하제도 범 같은 문직이 버티어 섰는데 이정은 으르렁대며 외양간에 소마저 끌어갔다오. 남편이 식칼가라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선열이 자리에 낭자하구나 스스로 부르짖길 바로 자식 낳은 채로다. 루소 1712년에서 1778년. 이제 커피잔을 더 이상 들 수가 없구나. 루소의 유언. 루소는 아픈 몸을 이끌고 파리 근교 에르네 농밭에 있는 지라딘 후작의 영지에서 요양하던 중 그의 부인 테레사와 함께 묵다가 여기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식당에서 아침을 먹고 위와 같은 마지막 말을 남긴 모양입니다. 이때가 1778년 그의 나이 66살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와 상바하다가 피를 토하며 절명하였다고 하는데 한간에서는 권총으로 이마를 쏘아 자살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루소의 얘기를 계속하기 전에 다음에 몇몇 소설가와 시인의 얘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영국 속담에 책의 저자는 절대로 만나지 마라. 반드시 실망할 것이다. 이 속담을 생각하면 몇몇 작가들이 떠오릅니다. 백치, 카라마초프 형제, 재와 벌 등의 역작을 쓴 도스토옙스키는 젊어서 도박에 중독되어 원고는 쓰지 않고 도박관에서 살았답니다. 선수금을 준 출판사에서 독촉을 하다 나중에는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하면 그때서야 부랴부랴 원고를 써서 출판사에 넘긴 것들이 부류의 명작들로 변신한 것들이랍니다. 한 번은 당대의 러시아의 최고 문호 뚜르게네프를 찾아가서 자기가 14살 먹은 소녀에게 성폭행했노라고 고백한 적도 있답니다. 도스토의 동전의 뒷면이 이렇게 어둡습니다. 더블린 출신의 유명한 시인 오스카 와일드는 동성연애 하다가 2년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그의 죄가 아주 고약한 것은 그는 이미 결혼하고 아이도 있는 가장으로서 그런 파렴치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문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수재의 동전의 뒷면도 이렇게 어둡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천재 시인이라는 이상, 그는 자기 아내를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아내를 친구에게 빌려주면 좋은 시가 나오나요? 위에서 언급한 영국의 속담은 책의 내용은 책을 쓴 사람의 인격과는 전혀 별개라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루소는 1712년 제네바의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은 불우했습니다만 그는 훗날 소설가, 사상가, 음악가, 오페라를 작곡하고 지휘자로 활약, 시인, 철학자 등 거의 만능선수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그는 16살 때 귀족인 바랑 부인을 만나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그 집에서 귀식하면서 부인의 후원으로 각종 분야의 공부를 하였습니다. 부인은 그보다 16년 연상이었습니다. 나중에 둘은 연인관계로 비약하였고 수년간 그녀의 재정적 도움으로 파리 사료계에 화려하게 등장했다고 합니다. 사회계약론 에밀 등 그의 저술들은 민주와 자유를 갈망하는 전 세계의 민중의 성서가 되었습니다만
루소 본인은 마음과 몸이 무척 괴로워졌습니다. 절대왕정인 프랑스는 물론 공화정인 자기 조국 제네바에서조차 그의 작품과 종교관 때문에 그는 심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소설 에밀을 출판하고 그는 프랑스를 탈출하여 영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 소설 속에서 루소가 피력한 종교관이 당국의 비위를 건드린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물론 제네바에서도 그의 책은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영국에서 피해망상증에 시달리기 시작했고 이후 이 병은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습니다. 1767년 그는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프랑스로 돌아왔는데 당국에서는 그에게 글을 쓰거나 책을 만드는 것을 엄금했습니다. 1761년 그는 고백록을 쓰는데 이는 과거의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과 달리 자기의 평생에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그린 고백록입니다. 여기서 루소는 천성적인 도벽과 청녀촌 출입,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의 자유행위, 여자들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노출증 등으로 하여 무척이나 고생했다고 했습니다. 1778년 그는 세탁부 겸 정부인 테레사와 정식으로 결혼하였는데 당초 테레사는 자기의 친정어머니와 여러 아이를 데리고 루소의 집으로 들어왔었습니다. 테레사는 물론 무학의 여인이었는데 요리는 잘한다고 루소는 수레하였습니다. 테레사 사이에 아이를 5이나 낳았는데 모두 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지금도 교육자들의 필독서인 에밀을 쓴 루소가 그런 짓을 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비난을 샀습니다. 볼테르도 이 점에 대하여 루소를 맹렬하게 비난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철학자가 어머니 같은 여인에게 접근하여 돈과 성욕을 해결하고 바람부인이 사업에 실패하고 어렵게 사는데 루소는 여러 해 동안 모르는 척하고 그녀가 죽을 때까지 단 한 번 찾지를 않고 은인을 배신했습니다. 세계적인 교육자가 자식 5을 낳아 모두 고아원을 보내는 등 작품에서 추구하는 그의 사상과 그의 실제 현실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우리는 어리둥절합니다. 그의 동전 뒷면의 어두움이 가히 파렴치합니다. 10. 제인 오스틴 1775년에서 1817년 죽고만 싶어. 이 말은 오스틴이 죽기 직전 언니가 뭐 원하는 거 없니? 하고 물었을 때 한 마지막 유언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제인 오스틴은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로 우리에게 친근한 이름으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녀는 1775년 영국의 중류 가정의 목사의 딸로 태어나 평생을 독신으로 살다가 1817년 42세 나이에 죽었습니다. 미혼이었지만 오빠들과 언니의 도움으로 부족한 것 없이 살았습니다. 그녀가 쓴 오만과 편견으로 하여 그녀는 소설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심신이 극도로 쇠약해지면서 그녀는 죽고 싶다고 말을 합니다. 오만과 편견은 1813년에 출판된 연애소설인데 지금도 널리 읽히는 고전입니다. 그녀의 섬세한 인간 묘사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실감으로 다가옵니다. 죽고만 싶어 라고 한 것은 죽음의 고통이 참기가 어려워서 한 말인가요? 아니면 이제는 모두 체념하고 죽음을 기다리며 한 말인가요? 어쨌든지 오스틴의 저 한마디는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군요. 오만과 편견은 21세기 오늘에도 많이 읽히는 연애소설입니다. 풍자적이면서 현실적인 그녀의 글이 오늘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녀는 2개의 소설을 더 썼는데 모두 사후에 발간되었습니다. 1802년 그녀는 생전 처음 청혼받았는데 신랑은 옥스퍼드대 졸업생인 해리스 위더였습니다. 그는 상류계급 출신이었습니다. 오스틴은 응낙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오스틴은 파혼했습니다. 위더가 부호자제이긴 하지만 머리가 둔한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결혼할 마지막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스틴 아버지가 별세하면서 그녀와 가족은 가난해졌습니다. 그녀의 수입이라고는 소설 한 권의 판권이 10파운드 받는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작가들은 명예는 얻었어도 돈은 벌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2016년부터 10파운드짜리 지폐에 오스틴의 초상을 넣어 통용키로 하였습니다. 윈스틴 처칠의 경의 초상은 5파운드 지폐에 들어간다는데 이를 미뤄보면 오스틴이 영국인들 사이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떠한지 알만하겠습니다.